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우입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 첫날인 오늘 전국에서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체가 극심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은아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아침 일찍부터 이어진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가 되면서 대부분 풀렸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오전보다 확연히 줄면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모두 막히는 곳 없이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와 대전은 각각 3시간 30분과 1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차량 519만 대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오전 8시쯤엔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40분, 광주 6시간 50분, 강릉 5시간이 걸리는 등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간식 코너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그거보다 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설 당일인 내일은 귀성과 귀경이 교차하면서 이번 연휴 가장 많은 605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성길은 오후 1시, 귀경길은 오후 3시에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25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6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고향집에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흥겨운 시간 보내실 겁니다. 막바지 귀성객들도 발걸음 재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동훈 기자, 좀 귀성객들 많이 빠졌습니까, 지금은요? 네, 이곳 부산역은 온종일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밤 9시가 넘었지만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기차 여행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얼굴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입니다. 손에는 가족들에게 줄 무거운 선물 보따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워 보입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과 상봉하는 정겨운 장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부산과 대구 등 경부선뿐 아니라 광주 성동역과 목포 등 호남선 역사도 귀성 인파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설 연휴 첫날 하행선 열차표는 사실상 모두 매진됐습니다. 아침에 오픈한다는 시간에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광클했죠. 예전에 수강 신청하듯이. 코레일은 이번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이 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았어요. 그래. 아이고 들어왔니? 아이고 이쁘러. 어서 와. 고향집은 모처럼 활기를 띄웠습니다. 손녀의 재롱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재롱잔치 하는 것도 아주 귀엽게 잘 하고 많이 크는 그런 그것을 많이 느끼죠. 보고 싶었던 얼굴을 마주하고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로 가족 간 정을 나눈 설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설이 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떡집입니다. 서울의 한 떡집에선 가래떡을 굽느라 오늘 하루만 1톤이 넘는 쌀을 썼다고 합니다. 차례 음식 사러 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집들도 문전성시였다는데 정준영 기자가 가봤습니다. 커다란 쌀 반죽을 밀어넣자 하얗고 긴 가래떡이 김을 내뿜으며 뽑혀나옵니다. 가게 앞엔 손님들이 긴 줄을 늘어섰고 직원들은 떡을 포장하고 계산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습니다. 이 떡집에서 오늘 하루 가래떡을 뽑는 데 쓴 쌀은 40kg짜리 포대 30개로 떡의 무게로만 보면 1.2톤이 넘습니다. 100년 전통을 내건 또 다른 떡집은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 3, 4일은 내내 밤을 새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하고 있고. 명절을 맞아 미국에서 온 노부부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나눠 먹을 떡을 사러 왔습니다. 한국의 명절에는 항상 떡이
고유의 명절에 떡을 먹잖아요. 전집에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불판에 전반죽이 쉴 새 없이 올라가고 혹시라도 탈까 직원들은 수시로 전을 뒤집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조금씩 집에서 하는 거 좀 줄이면서 나와서 이제 재래시장에서 이런 구입도 하고 제사상 같은 데 올리고 있어요. 가게 매출은 껑충 뛰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평상시에 한 4-5배 이상. 몸은 고되지만 대목을 맞은 상인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동해안과 제주 등 주요 관광지도 설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이른바 설캉스족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을 품은 강원도는 최근 눈이 많이 내려서 설경이 장관입니다. 연휴 풍경 계속해서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백두대간 능선이 온통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눈 덮인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거나 설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겨울 추억을 남깁니다. 나무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꽃처럼 나무에 열린 것도 너무 좋았고 막 사람들 눈사람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좋고. 자연설로 덮인 스키장 슬로프는 스키어와 보더들의 형형색색 질주가 이어집니다. 인공눈보다 확실히 자연설일 때 스키 눈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보다 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설경과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이렇게 리조트 주차장은 꽉 찼습니다. 겨울 관광의 1번지 강원도는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의 주요 리조트와 호텔 객실까지도 대부분 만실입니다. 1216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휴 4일 동안 예약률은 전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도 항공권 예약이 거의 마감되면서 연휴 첫날부터 공항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연휴 기간 20만 명 가까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관광객 불편에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명절이 되면 정치권에선 꼭 밥상 민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각 정당들이 어떤 얘기거리를 올릴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권은 명품백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밝힌 입장이 큰 분수령이 되길 원할 텐데 당 일각에선 대통령이 못한 사과를 대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에서 명품백 논란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이제부턴 우리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론 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뭐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 가야 되지 않을까? 기꺼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최선이었을 테니 당이라도 나서 비판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추가 대응을 자제하면서 실제 당의 사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의 판단을 보겠다며 이번 논란을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선 대담 이후 싸늘해진 여론 반응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특히 공천이 마무리된 뒤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에 추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언론 소통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 4선 우상호 의원은 대표적인 86세대 정치인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우 의원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86 청산론을 재점화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우상호 의원의 어제 방송 욕설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되게 그 모멸감을 주는 말이지. 이후 우 의원의 요청에 따라 욕설은 편집됐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 룸살롱에서 운동권끼리 모여놀며 비속어로 욕설하던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습니다. 지난 2000년 우 의원이 86 정치인들과 광주 5.18 전야제에 참가했다가
유흥주점회가 논란이 됐던 걸 재소환한 겁니다.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뒷돈 받을 때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국민의힘은 86 운동권 청산이란 시대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으로 상징되는 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 할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발언이 부적절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표현한 건 적절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제3지대는 명절 연휴 기간에 새 소식을 내놨습니다. 4개 세력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발표해 이른바 빅텐트를 세운 겁니다. 당명은 어떻게 되고 대표는 누가 됐는지, 앞으로 한 몸으로 잘 단합할지 최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 제3지대 4개 세력들이 함께 모여 귀성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으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말씀하겠습니다. 오후엔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합당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민주당 탈당파의 원칙과 상식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총선을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게 됩니다. 통합론이 막판까지 난관은 당명이었습니다. 당명 결정이 가장 힘들었고요. 이낙연 대표님 또 함께 협상에 임해주신 김종민 공동대표님의 통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이준석 대표는 결단해준 이낙연 대표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했고, 이낙연 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신당이 가라앉을 순 없다며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에 주력했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 양당 독점 정치를 깨는 그런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서 출마시키겠다. 이런 나름대로 판단. 이게 지금 통합 결단의 가장 큰 이유다. 현역 의원 4명을 보유한 빅텐트 기반이 꾸려졌지만 출신 정당이 다른 만큼 정책 노선 통합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새진보연합은 통합도 연합도 아닌 땅 따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경쟁 구도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선 지난 총선 때 표 차이가 10%포인트가 안 되는 21곳을 경합선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스윙 스테이트 정도 되겠죠. 그중에서도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 반도체 벨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55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경기도에서 51석의 압승을 거둔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경기도 전체의 12%에 불과한 7석만 얻었습니다. 당시 화성갑과 김포를 비롯해 1, 2위의 표차가 10%포인트 안팎이었던 소위 스윙 선거구는 21곳으로 민주당이 그중 1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대선에선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성남 분당을과 의왕 과천, 용인 병과정 등 민주당이 현역인 4곳에서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앞섰고 시흥 갑과 안산 단원 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에선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 벨트로 분류되는 수원 병과 용인 병, 화성 갑과 평택 갑은 지난 총선 때도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아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윙보트 지역을 잘 살펴보면 수도권 선거 전체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벨트에서 승기를 잡아 수도권 판세를 이끌겠다는 전략이지만 민주당은 4년 전에 내줬던 7석마저 탈환해 경기도 압승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경기도의 스윙 선거구 가운데 수원 병이 대표적인 격전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5개 지역구 모두가 민주당 차지인데 여야 모두 수원 병을 기점으로 경기 지역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민심은 어떨까요? 최민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병 선거구는 수원의 구도심인 팔달구 일대입니다. 팔달문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9개가 촘촘히 들어서 있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와 고령층 비중이 높습니다. 집세는 올려가지고 맨날 올라가는 게 세상이 10,000원이에요. 이거 세상을 얼마큼 팔아야 집세를 150만 원씩 주겠어. 19대 총선까진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혔지만 남씨들이잖아요. 그 남경필이 그 아버지까지 내리 7선을 한대요. 이거. 옛날부터 그 정당 하나만 보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왔어요. 2016년 20대 총선부턴 판세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당에서 너무 잘못하니까 야당으로 간 거지. 국민들이 야당을 찍은 거지.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좀 크게 불편하지 않게 그냥 나름대로 노력하시니까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이곳 수원병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0%포인트 격차로 승리했지만 지난 대선에선 1%포인트대로 그 격차가 좁혀졌고 이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수원병 지역을 수원벨트 탈환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수원 출신인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뛰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계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현역 김영진 의원은 지역민 소통에 집중하며 수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신축 아파트 단지 3곳이 들어서면서 1만 세대가 넘는 인구가 유입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많이 타는데 이제 이번 선거는 아직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까 아직 바람이 안 불고 있으니까 모르죠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지역 예비 후보 등록을 했던 김용남 전 의원은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했고 진보당에선 임미숙 수원노동인권센터 소장이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지금쯤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하실 텐데 정치 이슈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 정치부 한성훈 기자와 저희도 서울 민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명절 때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이 밥상에 오르겠죠? 예, 설 당일은 내일이지만 이 여야 수도권 의원들에게 민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온도차가 좀 있었는데 여당 의원들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진솔하게 답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안 하느니만 못한 대담을 했다거나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야 공이 같았습니다. 여당부터 한번 보죠. 설 이후 민심 동향이 어떨지 상당히 민감할 겁니다, 지금. 근데 뭔가 좀 준비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공천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 설 연휴 직후에 소위 컷오프 칼바람이 몰아칠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연휴 기간에 이 각 후보들의 경쟁력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직후인 13일에 이 양지 출마 논란이 됐던 강남을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고도 용산 참모들과 장관 출신 출마자들의 지역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 컷오프 정국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예, 이 민주당은 설 이후에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컷오프 대상자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몇 차례 미뤘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최근 며칠간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인데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이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자들에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뉴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제3지대 빅텐트 성사 이런 내용이었어요. 설 연휴 첫날에 발표한 이유가 있겠죠? 예, 시점상 이 설 명절 민심을 노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건 당명입니다. 이 4개의 세력이 각자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준석 신당 이름인
개혁신당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최근 제3지대 움직임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 또 앞서서 이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로의 합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다 묶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합당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좀 서두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강론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발표하려다 보니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회견 시간이 3시 40분, 3시 50분 이렇게 두 차례 연기가 됐고요. 또 공개한 합의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4 네 가지 항목 밑에 이하 생략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지만 이 법적으로 누굴 내세울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있는 만큼 앞으로 각 지역구에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 역시 풀어야 할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설 연휴 끝나면 정말 총선 전국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다만 각 당들이 설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친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영 모르진 않았을 텐데 특유의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해 현장에서는 야유가 나오는 등 소란이 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선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최수용 기자입니다. 웃는 얼굴로 입국장에 들어선 클린스만 감독. 공항에 모인 축구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Nice question. But then there's a lot of positives to take out of the tournament for every player, for every coach. And therefore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자신을 향한 사퇴 여론이 거센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의 승리를 언급했습니다. You know, like the emotions were positive when we beat Saudi Arabia and Australia. Everybody's happy. 클린스만 감독이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자 현장에 모인 300여 명의 축구 팬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축구야! 이게 축구냐고! 현장 경호원이 혹시 모를 달걀 투척에 대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웃지 못할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클린스만이 3월에도 주장으로 합류할 것이라며 손흥민의 은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소속팀으로 복귀한 손흥민과 김민재는 주장으로서 부족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개인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축구 팬들의 분노는 국민청원에도 반영됐습니다.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계약 기간 동안 줘야 할 연봉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등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축구협회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축구 팬들 축구협회에도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감독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여유였습니다. 부진했던 경기력을 묻는 질문에는 되레 실패가 아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Yeah,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귀국장에선 엿이 등장하고 온라인상에선 날선 비판이 이어지는 등 축구 팬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기간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2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했지만 감독이 보여준 태도는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감독의 입장은 협회가 이 문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eah, next week I fly back home for a little bit. Then I want to go to, but this is the life of a national team coach. 60억 원 이상의 위약금 등 감독 경질의 현실적 문제도 남아 있는 상황.
축구협회는 설 연휴 이후 전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대표팀 운영 등 전반적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요. 과거에는 명절이면 집에 반려동물 혼자 두고 고향집에 가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고향 가는 이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반려동물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애견 동반 카페도 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카페에 모인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인사합니다. 포토존에선 사람이 아닌 강아지가 포즈를 취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귀여워. 반려동물과 동반 취식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인과 강아지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설 연휴 맞이해서 여행 가는 길에 강아지와 같이 놀러 왔어요. 설 연휴 반려동물을 두고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 시민들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연휴 기간에 며칠을 맡기든 5천 원만 내면 지자체가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명절 잘 새고 오세요. 이곳 반려견 동물쉼터에선 강아지 10마리가 이번 설 연휴 동안 임시가족으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동 시간도 좀 생각보다 길어져서 강아지가 힘들기도 하고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하루 5만 원이 넘는 반려묘 호텔도 연휴를 앞두고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까지는 예약이 다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 600만 시대. 반려동물과의 명절나기 풍경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중국의 김치와 한복 등 우리 문화를 자국 문화로 소개하는 문화 공정이 계속되고 있죠. 전주의 버스기사들이 생활 한복을 입고 설 연휴 동안 운행에 나섭니다. 우리 것을 알리겠다는 바람을 담았다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전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마을버스 기사. 승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님들은 한복을 입은 기사에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한복을 입은 게 세련되었잖아. 참 절키고 운전이도 얼마나 행복해요. 전주의 한 마을버스 기사들이 매년 설 연휴에 한복을 입고 운행한 건 올해로 3년째입니다. 중국의 한복 공정 논란 속에 우리 한복을 알리고 명절에라도 즐겨 입자는 취지입니다. 자기들 옷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자주 입음으로써 또 우수성을 알리고. 결혼식에 갈 때 입고 그런 때나 입었죠. 시골에서 뭐 얼마나 입었겠어요. 실제 한복은 설 명절인데도 입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점점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류 바람을 타고 외국인들에게 인기입니다. You needed to dress culturally, come to the guard change, and you know what I find that they're very comfortable, they're very loose, warm, well, pretty warm, and just bright colors. 외국인들이 정말 한복을 많이 입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의상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에도 잘 입지 않는 한복. 중국이 자신들의 전통 복장이라 우길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스스로가 준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술 막걸리는 시간이나 온도 등 발효 조건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맛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막걸리도 AI가 비는 시대가 열린 건데요. 장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갓 지은 고두밥을 넓게 펼쳐시키고 발효 탱크에 옮겨 담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건 여기까지. 시간과 온도, 습도 등 발효 조건을 맞춰 술을 익히는 건 AI의 몫입니다. 발효조에 연결된 AI 칩만 있으면 누가 어디서 만들어도 같은 맛과 품질의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 발효 빅데이터를 수집한 AI가 산도와 당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장인 못지않게 막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깔끔한 목넘김과 상큼한 향은 AI 막걸리의 특징입니다. 와인 같고 그래서 좀 술을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좀 쉽게 먹을 수 있고 조금 과일향도 나다 보니까 좀 여성분들이 먹기에도 좋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인공지능이 만든 한국 막걸리 맛에 푹 빠졌습니다. This also has more sparkling in it, more than wine. I like this actually better than wine. It's nice. I really like it, but it's very different to what I've had before, because I've had more like sweeter makgeollis, with like more fruity flavors. Whereas this is more, I think, pure.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2년 1,629억 원으로 5년 만에 4배 넘게 성장했고 수출액도 매년 증가세입니다. 전 세계 각지의 AI 시스템으로 된 양조장, 소규모 양조장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만들어진 신선한 우리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양조장의 목표입니다. 장인의 손맛을 그대로 구현한 AI 기술이 막걸리의 세계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인정입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명동이 이미지 변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일부 노점상이 카드 결제를 시작했고 지자체가 나서서 붕어빵과 어묵 등 인기 메뉴 가격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노점상에도 간식을 사 먹으려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계산대엔 각국 언어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외국인 관광객은 닭강정을 산 뒤 카드로 15,000원을 계산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한 외국인이 SNS에 서울 명동에서 붕어빵 하나를 4,000원에 판다는 영상을 올리는 등 왜 이렇게 비싸요? 몰라요. 4,000원. 하나 4,000원. 바가지 요금과 현금 결제 강요 논란이 일자 명동 노점상들이 이미지 변신에 나선 겁니다. 이전까지 명동 노점상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사려면 현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붕어빵 하나, 간식 한 원을 사더라도 이렇게 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노점상 350곳 가운데 15곳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고 나머지 노점상들도 다음 달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수료가 한 3%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나가도 이제 뭐 외국분들이나 한국분들이 이렇게 불편한 거 없이 3,000원짜리 호떡과 군밤도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More convenient, more foreigner customers, I think. 노점상들은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로또 1등 당첨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 드라마이기도 하죠. 그런데 굴러온 1등 행운을 걷어찬 당첨자가 지난해 4명이나 됐습니다. 도대체 왜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건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로또 당첨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여성. 이번으로 로또 사다 놔. 이번으로 최대한 많이 사다 놔. 하지만 남편이 사놓은 로또가 사라지면서 로또 찾기에 나섭니다. 고등이 뱃속에 넣어놨는데 버렸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더 극적입니다.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4명. 당첨금은 많게는 3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모두 115억 원입니다. 35억 원이면 지금까지 촬영한 미술형 당첨금 중에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복권업체에 물어봤습니다. 당첨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에 보관하고 나서 잊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또 용지가 훼손됐어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1년 번호 등을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으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는데 특히 업무 복귀 명령을 의사들이 거부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사들의 총파업 움직임에 정부가 초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 개시 명령 거부로 고발당한 의사에 대해 1심 판결 후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의 수술 거부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방침을 논의하고 업무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 후 기소까지 2주도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업무 복귀 명령 후 정부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단체의 총파업 준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연휴 기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단행동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가 수선하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이런 우려 있으실 겁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이용하시면 되는데 황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원 문이 닫힌 늦은 밤, 약국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입니다. 예, 새벽 1시까지 하니까요. 지금 오시면 됩니다. 네, 오세요. 늦은 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터넷 찍어봐서 왔는데 여기 광명에 딱 문 연 데가 한 군데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 타고 왔습니다. 한 5km 왔어요. 엄마는 아픈 아이의 증상을 설명하고 목이 좀 아프다는데 이걸로 오면 됩니다. 목이 아프면 일단 이걸로 해주고요. 기침 가래가 있으면서 목이 부을 수가 있거든요. 퇴근길에 들른 야간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제 퇴근해서 올 때 되면 다 문 닫고 없는데 이때 이제 약국이 열려 있으면 반갑지. 전국의 이 같은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지원과 정부 시범 사업을 합쳐 모두 20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도 2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려는 약국이 많지 않습니다. 야간 인건비는 2배 가까이 비싼데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명감으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휴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지난해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예산을 재편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충북 동주의 사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해 논란이 됐었죠. 이 제도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로 활용된다는 지적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 청주 간첩단 사건 지난 정부 때 드러난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데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들이 지난달 24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담당 재판부는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이례적으로 곧바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4명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이렇게 기각되더라도 일단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기소가 된 지 거의 2년 반 만인 오는 16일에야 1심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국 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 재판부 기피나 회피 신청 건수는 10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모두 2,000건 넘게 신청됐지만 인용된 건 단 10건뿐입니다. 인용률이 0.5%에 불과한데요. 법원이 법관 교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기피 신청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받아주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이 방어권 차원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재판 지연 목적이 뚜렷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게 돼서 다른 재판부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럴 경우 재판이 길어지고 또 그 재판만 2심, 3심까지 가게 돼 결국 본 재판은 심각하게 지연되는 겁니다.
한번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불복하면 한 3, 4개월이 가버리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중하게 혹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고인들의 의도에 휘말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빨리빨리 결정해 준다면 재판 지연 전략으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차장도 법관 기피 신청을 냈었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는 법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도 좀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법원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대법원도 남용을 규제할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각 결정으로 일관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법농단이라든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있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오남용은 꼭 막아야겠네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만 2년째 계속되고 있죠.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푸틴은 전쟁 종료 관련 언급을 했는데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쟁 종료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Было бы смешно, если бы не было так грустно. This endless mobilization in Ukraine, the hysteria, the domestic problems, sooner or later it will result in agreement. 러시아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If you really want to stop fighting, you need to stop supplying weapons. It will be over within a few weeks. 전쟁 초기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은 서방의 개입과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뒤집으면서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 푸틴이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건 처음입니다. 진행자인 칼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극우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편향된 인터뷰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부 갈등을 빚어온 바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공식 해임했고, 양측은 인터뷰가 공개된 날 교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한 달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분화로 용암은 마치 분수처럼 80m 높이까지 솟구쳤고, 흘러내린 용암에 온수관까지 터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용암이 80m 높이까지 솟구치고 연기는 3km 밖까지 퍼져나갑니다. 도로 위로 용암이 흘러내리자 구조대는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납니다. 포크레인도 방향을 돌려 자리를 피하기 바쁩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6시쯤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Earthquake swarm started this morning at 5:25. It's an extremely short warning time this time, only about 30 minutes. 당국은 용암이 3km 균열에서 흘러나와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명 관광지 블루라군은 폐쇄됐고, 호텔 비상벨소리에 놀란 투숙객들은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Magma just raining hot air that we could feel just coming from that direction, and it was quite shocking.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수도관도 파열됐습니다. 영하 7도의 날씨에 28,000여 명의 온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t's heavy for us because now we don't have any hot water. 아이슬란드엔 활화산이 33개 있지만 레이캬네스 반도에선
8세기 동안 분화가 없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번 설 연휴 극장가를 책임지는 건 황혼의 여배우들입니다. 윤여정, 남훈이, 김용옥 배우가 주연으로 활약하는 영화가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할리우드 대작과 겨루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윤여정의 국내 복귀작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도그데이즈. 윤여정은 반려견과 삶을 꾸려가는 은퇴한 건축가 역을 맡았습니다. 노년의 전형을 벗어난 매력적인 캐릭터에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제 나이에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을 하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자식을 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남훈이. 평생 친구 김영옥이 그를 따라 나섭니다. 소풍은 노년의 아픔과 어느새 다가온 죽음을 마주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시니어 배우들이 전면에 나선 영화가 전통적 성수기인 설 연휴에 나란히 개봉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명절이나 이러면 왜 화나. 젊은 배우들만 나와서 활약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연장자들 나오신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영화계에서는 젊은 스타가 나와야 흥행한다는 공식을 깨고 다양한 영화가 사랑받을 때가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부산 고모가 안고 온 갓난아기는 세배도 안 하고 잠만 잡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시끄러운데 세상 모르고 잠만 잡니다. 먹을 것도 많은데 잠만 잡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피부치들이 왁자하게 모인 자리, 아기가 순하기도 합니다. 천사 같은 새 생명과 함께하는 축복만으로 이미 설은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까치 설날 아침 두 돌잡이 외손녀가 두 손을 배꼽에 대고 아버지 아버지 하며 배꼽 세배를 한다. 5만 원이 날아갔다. 할아버지가 짐짓 엄살을 부려봅니다. 하지만 2살 응석에 쌈짓돈 풀지 않고 배견할 도리가 없지요. 외손녀가 20살이 되어 배꼽 다 보이는 배꼽티 입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세배를 하면 5만 원이 또 몇 장? 아니 그때까지 내가 산다고? 할아버지 또 엄살하지만 그런 설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설이란 사는 기쁨입니다. 하루 앞서 설날을 연습하는 까치 설날. 3살 배기가 엄마를 졸라 색동옷 설빔을 입어봅니다. 그 시절 투명하도록 맑고 곱던 마음을 시인은 그리워합니다. 보는 만큼 듣는 만큼 세상이 재미나는 아이로 돌아가 까치 설날 눈썹 셀라 잠 못 자는 3살짜리로. 설 전날을 가리켜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듯 옛사람들은 작다는 우리말 아치를 붙여 아치 설날이라고 불렀죠. 그 발음이 바뀌어 까치 설날이 됐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까치처럼 설이 온다는 설렘이 절묘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까치 설날 포구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야 집에 가던 시절도 있었죠. 배 팔아 돼지를 기르던 사공, 나그네의 성화에 또 불려나와 설날 나그네를 업어 건넨다. 이 실인물 또 한 번 업어 건넨다. 배도 없는 사공이 설날 나그네를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는 우화입니다. 그렇게 핏줄을 찾아가는 마음들이 오늘 종일토록 도로와 철로와 뱃길에 넘쳐났습니다. 이윽고 그 물결도 잦아들고 섣달 금은밤이 깊어갑니다. 피부치들이 무릎 맞대고 나누는 이야기가 도란도란 들려오는 듯합니다. 2월 9일 앵커 칼럼 오늘 까치 설날의 밤이었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대체로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오후부터 흐린 곳들이 많겠고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지만 전국적으로 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 보이겠고 서쪽 지역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춥겠고요. 서울은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서울이 6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모레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고 이후로 기온이 점차 올라서 마치 초봄처럼 온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